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로벌의 언어를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쓰듯이 외국 사람은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또 우리가 공감될 수 있는 언어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같이 그런 팬데믹 시대 혹은 우리는 뉴노멀 시대에는 이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국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공감될 수 있는 단어인 거죠. 자,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이 시대에 맞는 비대면 생태계에서 효과적인 컨텐츠 기반의 국제적인 공감이 가능한 사회혁신이라는 주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서비스를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들이 공통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또 자신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혁신이라는 주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공공의 언어인 컨텐츠랑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디자이너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제가 또 국내에서 마을 공동체라든가 메이커스페이스, 문화예술,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공데이터와 세대융합, 양성평등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데이터를 접하면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 간의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 중간에는 데이터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데이터라는 거는 개발자에게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퇴근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에 2GB 이상의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거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많이 쓰거나 혹은 이제 영상 편집을 많이 쓰시는 분은 수십 기가 혹은 테라바이트급으로도 컨텐츠를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유가 저희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잠잘 때까지 가지고 있는 이제 현상인데요. 스마트 디바이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통 문화라든가 또 우리가 거래를 한다 할 때 결제 수단으로 쓰고 우리 위치 정보를 서버에다 전달을 하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기업은 우리한테 마케팅 전략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정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공공 데이터라고 하죠. 자, 우리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왜 글로벌 진출해서 공공 데이터와 집단 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국가 간의 앞으로 소통이나 민간 간의 소통에서도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비대면 시대가 된 거죠. 비대면 서비스가 앞으로 각광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저희가 이제 굳이 전화나 메일 혹은 직접 가서 예약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전에는 단순하게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은 선택의 어떤 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비대면 서비스가 다양한 반면에 에어비앤비는 최근에 들어서 작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스토리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한 다양성을 한 번에 일석이조 이상의 성과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데이터는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 얘기하면 후기죠, 후기. 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멘션을 날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즉, 공공 데이터와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꼭 애플리케이션이든 혹은 다양한 문화든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죠. 즉, 우리가 모임을 만들 때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죠. 또 내가 생각하는 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례 데이터를 저희는 컨텐츠화시키고 이거를 카톡에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다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효과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플랫폼을 카카오톡이 됐건 페이스북이 됐건 인스타가 됐건 네이버가 됐건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우리가 정부랑 같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협치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전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랑 민간이 발전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협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민간 협력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협치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이렇게 정부가 공공정책을 공지사항 사이트라든가 메일을 통해서 제공했지만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코로나가 2등급 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보를 우리가 수집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을 하겠죠. 과연 이게 정부 정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부는 단순하게 정부 정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왜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는지, 혹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위기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럼 우리는 정부 정책과 다양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기업, 시민사회, 크리에이터, 다문화, 공동체, 예술, 종교, 이 다양한 집단들이 이 문제를 공동으로 온라인 기반으로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결과로 최적화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줌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좀 더 나은 강의나 혹은 어떤 우리가 대책을 공감하는 공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 데이터란 어떤 것일까요? 공공 데이터는 대한민국 정부나 국제기구, 그다음에 이런 시민사회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즉,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익적인 이유만으로 이 데이터가 생성이 됐고 이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국제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국에서는 오픈 데이터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공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무조건 다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국제기구의 각국마다 그 개인정보법에 고려해서 이제 개방이 되겠죠. 이 개방된 데이터는 정부의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가 각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시민, 기업, 개인들한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시민들은 이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대부분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다음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라든가 혹은 어떤 정부 정책,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수용하고 그것들을 문화 확산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런 코로나의 긴급 정보를 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이라든가 어떤 위치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1, 2 이상의 개방률과 서비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공공 데이터 개방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들도 혹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느냐. 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그들한테 사회적 혁신성에 대해서 공감이 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공공 데이터, 즉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위치 기반의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럼 외국도 마찬가지로 또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즉 사회 문제와 동일한 기술을 활용해서 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유니크한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애인을 만들 때 애인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이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집단지성이란 우리가 어떤 사회적 동물이고 또 혹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국민의 의식과 동일합니다. 사회 문제가 코로나라는 이런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단계적인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1단계나 4단계까지 다양한 문제 방법론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 수용한 걸 가지고 사회 문제의 인식과 극복 과정들을 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이 정책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과 이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견과 가치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비스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과정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우리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외를 진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와 집단지성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거점에 대한 부분과 방법론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상생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최근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부터, 오래전부터 외적이나 혹은 이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역사로 보면 임진왜란 당시 우리가 처음에 물론 외적에 대한 대비를 하긴 했었지만 생각 이상으로 적들이 쳐들어오고 나서 우리 관군들이 정부군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지역 기반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것들을 이제 후방을 교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나중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우수한 정가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전환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은 정부군과 연합을 하고 이제 관군 내 탄재가 되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협치라는 것은 최근에 들어 어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정부가 혹은 우리 민족들이 해왔었던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용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지금은 달라졌던 것은 통신 시설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즉 민간 입장에서부터 청와대에 있는 고위층까지도 이 사고 자체를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오픈 데이터 생태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은 성장을 했지만 이런 최근에 미중 간의 경제 갈등,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과거와 달리 성장하다 보니까 일본 국가로부터 이제 견제를 받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전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제 그 민간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하면 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다양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해외로 수출할 때 우리의 서비스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즉 내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용하고 확산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무대로 나가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세일즈 데이터라는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가 국민 참여, 뭐 이펙트 펀드, 그리고 마을 공동체, 로컬 크리에이터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4차 산업 이후에 우리의 시민사회 새로운 일자리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서비스로 연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서비스와 이 정책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방향의 발전의 역할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량과 정성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발전 방향성까지 흔들림 없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데이터라는 것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진화하듯이 사람도 데이터도 이런 사이클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스타트업 CSR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어서 단계적인 공공 데이터를 접목시키고 그 접목시킨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이 사람이 혁신가로서 활동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자, 1단계는 가입 인사를 투명하게 남기고,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요. 자원봉사나, 그리고 2명 이상이 같이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상생협력, 그리고 정부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치 단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서포터즈 단계에 대한 등급으로 총 4단계 등급을 통해서 이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흐름은 공공 데이터, 즉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이 공공 지원이라든가 시장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집단지성, 즉 공동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정량과 정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으면서 그 쌓여진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 새로운 사람이 운영자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리고 포스팅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오늘 하루에 썼던 것들을 수치화시키고 이 수치화된 자료가 정량 정성으로 연결시켜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상대방에게 설득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계와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자, 사람은 창의성과 사회적 책임, 공동체 의식이라는 어떤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인공지능이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공지능은 24시간 360일 하드워킹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시간 전 세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보 및 제품 생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이런 포인트죠. 창의성이나 어떤 혁신성의 부분에서도 최근에 인공지능이 다양한 어떤 답을 조금씩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공지능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계속 지키고 새로운 자아 도약을 위한 실수와 반복하는 과정들을 한다는 게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인공지능을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데이터링 작업입니다. 제가 하루에 일어나서 잠에 취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람들이 날 이해할 수 있게끔 효과적인 생산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다양한 기계는 저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사람들과 저희 공동체는 제가 굳이 설명이나 강의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효과적으로 저를 이해하고 같이 언제 어디서든 지역 기반 혹은 어떤 산업 기반별로 상생 협력이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공데이터 포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하는 이 공공데이터 포털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일자리 문제라든가 양성평등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관련된 데이터의 개방이 충분히 되어 있고 여기서 개방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우리의 생각이 맞다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거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일자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생 협력, 즉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과 팀빌딩이 중요하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한 데이터 원소스, 아까 공공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공공 데이터라고 하면 사진, 영상, 그 다양한 파일 확장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생각에 맞는 대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행정으로 가고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펀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펀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크라우드 펀딩이죠. 즉, 이 크라우드 펀딩을 수행했다는 것은 자금 확보도 되겠지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내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